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탈땡이구나. 8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관객들 짜증 엄청나게 만드는 광고가 있죠. 그리고 AI 광고야. AI, 이러면 레션. 카니에 웨스트의 슈퍼볼 광고를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회사라 하는 제일기획에서 지드래곤 데려다가 그대로 빨아다가 만든 리튼 광고. 관객들 짜증 유발을 성공시킨 끝에 신규 설치 건수가 나날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앱 분야 설치 순위에서 퍼블렉시티, 구글 제미나이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 챗 GPT 다음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더니 제일기획 이래서 최고의 광고 회사인가 봐요. 왜 리튼 광고 얘기를 하게 됐느냐? 뒷광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리튼 광고가 한국에서 소소한 화제를 불러 모았다면은 미국의 의류 브랜드죠.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현재 미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 모델로 차세대 섹시스타 시드니 스위니 배우가 낙점됐는데요. 광고 내용이 뭐냐? 시드니 스위니 배우가 누운 채 청바지를 막 입으면서 끌어올립니다. 상의도 청자켓을 입었는데 워낙 글래머러스한 배우다 보니까 단추가 터질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섹시미를 강조한 광고인가 보다 했을 텐데 내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드니 스위니 배우가 청바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때때로 머리색, 눈동자색, 성격까지 결정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시 배우의 파란 눈을 클로즈업하면서 내 청바지는 파란색이다 라는 말로 내레이션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시드니 스위니 has great jeans라 뜹니다. 해석하면은 시드니 스위니가 끝내주는 청바지를 입었다 인데 jeans가 J-E-A-N-S 대신 유전자 G-E-N-E-S로 해석될 수 있는 언어 유희적인 여지를 남기고 있죠. 또 다른 광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레이트 유전자라는 문구 아래 유전자 진스가 줄로 지워지고 대신에 청바지 진스라고 더 씌워지는 장면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두고 미국 내에서 주로 미국 진보 진영 쪽에서 백인, 금발, 글래머러스 체형을 마치 이상적인 것 마냥 묘사했다. 히틀러와 나치놈들이 신봉했던 우생학을 연상시킨다. 백인 우월주의 광고다 라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트황상제 형님 미국 진보 진영에서 뭐 하나 물어뜯기 시작하면 바로 참전하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X 계정에 과도한 캔슬 컬처, 일명 나락 문화 다 어리석고 왜곡된 진보적 사고다 라는 반박글과 함께 이런 사고방식이 2024년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어서 학계나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시드니 배우가 광고하는 건 청바지다. 백인 우월주의로 이를 해석하는 건 황당하다. 광고에서는 그녀의 몸매를 언급한 거지 피부색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과잉 반응이다 라는 반응도 있고 다양한 인종의 모델이 함께 등장해 같은 언어 유희를 했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칸 이글의 이번 광고는 제일기획이 카니에 웨스트의 광고를 빨아다 쓴 것처럼 맞다. 카니에는 나치가 맞죠. 히틀러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여튼 아메리칸 이글의 이번 광고는 1980년대 켈빈 클라인 광고의 전략을 차용한 버전 같다고 합니다. 새끈빠끈 모델이 빠끈새끈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등 당시와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아메리칸 이글이나 시드니 배우 모두 광고가 불러일으킨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 가운데 리튼 광고로 리튼 신규 설치 건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듯이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 시드니 배우 모델 발탁 발표 직후 하루 만에 4% 이상 상승했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논란
누가 부추긴 걸까요? 불편한 광고야 라고 이의를 제기한 쪽일까요? 불편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라고 되받아친 쪽일까요? 아니면 이 같은 반응을 전부 다 예상하고 먹잇감을 던져준 아메리칸 이글일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프닝 소식으로는 2015년 한국에 개봉해 최종 관객 수 361만 명을 기록한 앤 해서웨이, 로버트 드니로 배우 주연 영화 인턴이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영화 인턴은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이룬 젊은 여성 CEO 앤 해서웨이가 풍부한 직장 경험을 가진 70대 시니어 인턴 로버트 드니로를 채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작품인데요. 한국판 인턴에서 젊은 CEO 역할로는 한소희 배우가, 경험 많은 시니어 역할로는 최민식 배우가 캐스팅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9월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한소희, 최민식 배우 간의 케미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소희 배우가 섭외에 응했다는 사실이 참 의미심장해요. 원작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주인공이 스타트업 성공 신화 CEO다 보니 바쁘잖아요. 본의 아니게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되고 남편이 미안해 할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 요놈의 자식이 내가 임마 이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아 출연하시기로 한 거 아닐까. 만약에 한소희 배우 남편 역할로 만약에 정말로 쌍꺼풀이 없는 배우가 나온다? 100%입니다 이거. 100%. 예전에 모델 이소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코너에 코미디언 신동엽 씨가 출연하셨던 적이 있죠. 그 후에 이소라 씨가 SNL 호스트로도 나오시고 참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미국 다 됐어잉? 그래 이 얼마나 어른스러운 면모냐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 쏟아졌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혜리 배우는 참 든든하겠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회수 정체기에 무조건 빠질 때가 생기는데 그럴 때 써먹을 반등의 찬스가 재밌는 분 모셨습니다. 하나랑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까지 무려 2번이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파트 1, 2로 나눠서 공개를 하면은 그날 대한민국 유튜버 폭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판 인턴 개봉 즈음 홍보한다고 예능 출연 계획하실 때 한번 어떻게 이 조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유튜브 역사 한번 써봅시다. 이래놓고 최민식 배우가 출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E0909님께서 판타스틱4 에피소드에 100코인 후원해 주셨습니다. 에이프0909님께 큰 감사 인사 올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후원을 받아봐요. 별풍선이니 슈퍼챗이니 다 남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받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좋은 경험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경험은 언제나 뇌리에 남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후원하면은 에이프님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야 헐겠다 헐겠어. 100코인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호들갑은 하실 수 있는데 후원부터 하시고 돌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후원 안 해보죠. 아닙니다. 좋아요도 안 누르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100코인의 제 리액션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000코인은 뭐 10,000원은 그 이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상 현실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국민은행 78 아니고요. 경제도 어려운 만큼 뭐 후원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들 주시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뭐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양이맘님께서 전지적 독자 시점 에피소드에 요범남범의 빠른 방송 덕분에 캐대헌을 애들보다 먼저 알게 됐어요. 팟빵 최고 형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팟빵 앱이 너무 튕겨요 유유라 남겨주셨습니다. 하양이맘님께서 아이들 가르치신다 하셨죠? 제 사랑의 하추핑 에피소드를 통해 가르치시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치티니핑 세계관을 야매로나마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캐대헌 에피소드가 아이들과의 소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가 됐다면은 이보다 더 큰 보람 없을 듯 합니다. 팟빵 앱이 너무 튕긴다.
팟캐스트 잘 듣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죠. 조심스럽지만은 하양이맘님의 스마트폰 기종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저는 5년 된 아이폰으로 팟빵 앱을 쓰는데 튕긴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데 자꾸 튕기시는 거라면은 글쎄요, 원인이 뭘까요? 팟빵 청취를 하시는데 자꾸 튕기신다면은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요범남범이 서비스 되니까요. 셋 중 하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넘어가서 전지적 독자 시점 에피소드의 ROV D 숫자 3K 님께서 오랜만에 극장에서 본 영화였는데 현실에서 소설 세계로 넘어가는 전환이 다소 약하게 느껴졌어요. B형 도깨비 등장 씬에서도 어린이 영화에서 볼 법한 디자인이어서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김독자가 지하철 안에서 멸살법 저자가 보낸 메일을 읽는 도중에 휘리릭 뿅뿅을 해가지고 소설 세계로 넘어가죠. 혼란에 빠진 바깥 세상을 보여주면서 소설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인지시키려고 하는데 저 또한 영화를 보면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우라 같은 거라도 기차를 감싸고 있다거나 뭐 그런 판타지적 요소가 조금 더해졌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B형 도깨비 관련해서는 통통한 것이 어디 농협 같은 은행 마스코트 같다는 지적들이 예고편 때부터 많았죠. 원작 속의 B형 디자인은 털이 복실복실하답니다. 아무래도 복실복실한 털을 CG로 묘사를 하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하다 보니 매끈한 지금의 모습으로 변경한 것 같아요. 그 결과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좀 어린이 영화에서 볼 법한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언급해주신 아쉬웠던 부분들은 전독 씨에 실망하신 분들이 쏟아내시는 불평불만 중 가장 마이너한 지점이죠. 그만큼 전독 씨 전반에 있어서 실망하신 관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흥행 스코어에 힘이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저는 원작을 안 읽었고 기대도 안 했어서 그런가 나쁘지 않게 봐서 속편을 내심 기대를 했었거든요. 떠나보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해정김 제2 숫자 9 N님께서 같은 에피소드에 시네타운 3구 구경 갔다 왔어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팟캐스트 바닥에 스베임 시네타운 3구 채널에서 요범남범을 소개해 주셨다는 내용을 전해드리자마자 다녀오신 듯 보이네요. 시네타운 3구 채널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 이렇게 구경 갔다 왔다는 댓글을 제 채널에 남겨주시고 참된 요범남범 구독자이십니다. 이번에는 요범남범 채널을 대표해서 저 롤린스가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범남범 88번째 8땡 에피소드 이쯤 되면은 보아가 특별 출연하겠지? 기대하면서 본 You Still My Number One 좀비딸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좀비딸은 2018년 연재를 시작해 2020년 완결된 이윤창 작가의 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원작이 네이버 웹툰에 연재됐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N에서 영화 좀비딸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도 스튜디오 N 작품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니까 실사화 각색 작업? 믿을만 하겠네. 하기에는 역시나 네이버 웹툰 원작 넷플릭스 드라마화 광장 사례가 있었어서 네이버 웹툰 웹소설을 스튜디오 N이 제작한다 해서 안심하실 것은 아니다. 영화 인질, 드라마 운수오진날 등을 연출했던 필감성 감독이 좀비딸 실사화 프로젝트의 메가폰을 잡게 됐습니다. 운수오진날에 이은 두 번째 웹툰 실사화 작업인데요. 좀비딸의 각본도 김현 작가와 함께 필 감독께서 공동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해봤던 작업이라 요령을 터득하신 걸까요? 좀비딸의 흥행세가 무섭습니다. 개봉 첫날 수요일에만 43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이는 2025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이자 최고 오프닝 성적을 기록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42만 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더불어 한국 코미디 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 극한직업 36만 명도 제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개봉을 했으니 영화 티켓 값이 저렴해졌고 최근 정부에서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쿠폰을 뿌렸죠. 문화가 있는 날 할인에 중복 적용이 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할인에 힘입은 성적 아니냐, 거품 잔뜩 낀 흥행 성적이지 라 바라보실 수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정부 할인 쿠폰이 좀비딸 흥행에 영향을 주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만 이게 지금과 같은 흥행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가 있는 날이 2025년 7월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정책도 아니고 정부 할인 쿠폰 기한이 7월 말까지인 것도 아니고 한국 영화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흥행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잠시 후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요일 이후에도 꾸준한 흥행세를 보인 좀비딸, 요즘 극장 환경에서 그 어렵다는 관객수 100만 돌파를 단 4일 만에 해냈습니다. 주말 3일 동안 116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최근 개봉작들의 주말 성적을 생각해보면 꿈의 숫자가 아닐 수 없죠. 8월 3일까지 누적 관객 수는 186만 명이고요. 손익분기점이 220만 명이라는데 이 기세면은 내일 모레쯤 넘길 것 같죠? 별탈이 없는 한 2025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오를 것만 같은 좀비딸, 출연 배우로는 엑시트, 파일럿, 그리고 좀비딸까지 세 글자 제목을 지닌 영화들을 여름철에 들고 올 때마다 흥행 대박을 일궈낸 조정석 배우. 참고로 조정석 배우 원작 웹툰을 영화 촬영 끝날 때까지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서였다는데요. 시나리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 표현만 해낸다면은 원작 싱크로율을 어떻게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여겼답니다. 정작 영화 촬영을 마치고 원작을 읽어보니까 원작 캐릭터와 본인이 소화한 캐릭터 느낌이 많이 달랐지만 그 차이가 있기에 더 좋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참 씁쓸한데 진짜 실사화 프로젝트는 흥행만 되면 장땡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전독씨 보세요. 안효섭 배우도 비슷한 논조로 원작을 안 읽었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영화 흥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감독 다음으로 인터넷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습니다. 당장 네이버 관람평에서도 원작을 읽긴 했느냐 비판이 보여요. 좀비딸은 흥행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원작을 충실히 반영을 했네, 각색에 있어서 원작에 대한 예우가 확실했네, 이런 거를 떠나서 배우의 인터뷰 논조만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데 누구는 흥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인공 역할 맡은 배우가 원작을 안 읽을 수 있느냐, 책임감이 없다. 그런 말은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홍보 시즌에 그런 말을 하냐? 없잖아요. 이 바닥 참 냉정합니다. 필감성 감독의 전작 운수오진날 촬영 후반부에 좀비딸 제안을 받았다는 이정은 배우. 원래는 할리퀸으로 분장을 하려 했다는 윤경호 배우. 영화 히든페이스에 이어 좀비딸 두 작품 연속 100만 관객 돌파한 조여정 배우. 조정석 배우 왈 부모님이 궁금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지녀서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기대될 정도라는 최유리 배우. 마지막으로 오디션장에 들어서자마자 숨거나 도망간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테이블 앞에 떡하니 자리 잡아 배 깔고 누워서 어쩌라고 표정을 지어 단번에 합격했다는 감독 비주얼 정식 배우 치즈냥, 금동희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좀비딸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사투리로 짐작컨대 아마도 전라도 쪽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도시 은봉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 하면 떠오르는 고즈넉하면서 정감 가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인데요. 조정석 배우가 맡은 이정환이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은봉리 집에 도착을 합니다. 수아야 아빠 왔다며 들어간 방에는 정환의 하나뿐인 중학교 2학년 15살 딸 최유리 배우가 분한 이수아가 앉아 있는데요. 아빠 왔다는 말에 대꾸도 않다가 이내 정환을 공격하려 듭니다. 정환은 익숙하다는 듯이 수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아빠 먹는 거 아니야? 라 말을 하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때는 한 6, 7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정화는 한때 댄서로서의 꿈을 키웠지만 이래저래 포기하고 맹수 전문 사육사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말씀드렸듯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수아와 앞만 봐도 사람의 영혼이 깃든 것 같은 고양이 애용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정환과 수아 부녀 사이가 아주 돈독합니다. 댄스 경연대회를 앞두고 보아의 You Still My Number One 연습에 매진 중인 수아를 보며 야 수아야 춤이라는 건 말이야 이렇게 뻗어야지 넌 왜 전문가인 아빠한테 안 물어보냐? 아 됐어 아빠가 뭘 알아 아 그리고 노크하랬잖아 아 알았어 나갈게 나가 아이 밀지마 나갈게 근데 이 Still My Number One 할 때 이 포인트를 나가라고 사춘기 딸을 둔 대한민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수아의 생일을 맞아 집에서 부녀 간에 조촐한 생일 파티를 갖게 됩니다. 정환이 선물해준 무선 헤드폰에 수아가 한바구음 짓는 그 순간 집 베란다 너머로 신음인지 소음인지 정체 모를 소리가 집으로 전해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옆 건물에 사는 부부간의 격한 애정 표현 같아 보여요. 둘의 스킨십이 더욱 진해지더니 남편의 목덜미가 이내 뜯겨나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아내가 좀비로 변한 거예요. 정환, 수아 부녀가 좀비를 발견하자마자 재난 문자가 삐삐 울려댑니다.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인데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삐 소리에 반응한 옆집 좀비가 정환 내에 쳐들어옵니다. 가까스로 좀비를 제압한 정환은 수아의 친할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 인적 드문 시골 은봉리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집 밖을 나와 보니 이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앞집 아저씨, 옆집 할머니, 택배기사 등 전부 좀비에 감염된 거예요. 막 물리고 막 물고 물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좀비밭을 뚫은 정환이 본인 차를 갖고 옵니다. 수아와 애용이를 태우고 무사히 동네를 빠져나와 은봉리로 향하는데 수아의 안색이 어두워요. 그렇습니다. 정환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동네 꼬마 좀비에게 수아가 물린 거예요. 이내 수아 좀비로 변해서 정환을 공격하려 듭니다. 간신히 수아를 제압한 정환은 은봉리 고향집에 도착해 수아를 묶어둡니다. 우리 똥강아지 온겨? 하며 수아를 반기려는 이정은 배우가 연기한 할머니 김밤순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수아를 보고 수아가 좀비도 된 줄도 모른 채 이놈 새끼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서 효자손으로 수아를 참교육합니다. 곧이어 정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밤수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똥강아지가 좀비가 되어버렸어야 좌절하는데 효자손 참교육을 당한 수아 할머니가 인상만 찌푸리면은 특히 효자손까지 손에 쥐고 있다 하면은 PTSD라도 몰려오는지 공격성을 이내 감춥니다. 무언가를 기억할 줄 안다는 거죠. 이에 정환 넘버원을 들어봅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노래에 맞춰 엉성하게나마 수아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째 정환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아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지 병원을 찾은 정환은 좀비를 발견하자마자 그 즉시 사살하는 군인을 보며 정환은 수아를 정부 당국으로부터 숨기고 트레이닝에 돌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수아에게는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기타 다른 좀비와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때마침 정환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은봉리 약사인 윤경호 배우가 맡은 조동호가 아따 정환이 왔는가? 하면서 고향집에 방문을 합니다. 수아는 많이 컸지? 수아야 이 동호 삼촌이다 하면서 방문을 딱 여는데 스치듯 봐도 수아가 좀 이상하죠. 사춘기야 사춘기 애가 좀 예민한 시기야 라면서 둘러대는 정환을 뒤로 한 채 동호는 완마 전화가 왔네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라면서 핸드폰에 좀비 신고 번호를 입력하는데 과연 동호는 신고 전화에 성공해서 신고 포상금 1억 원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까요? 정환이 이를 두고만 볼까요? 좀비가 된 수아는 트레이닝에 협조적일까요?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나 있을까요? 정환의 첫사랑이자 좀비 헌터로 명성꽤나 날린 후 은봉리 중학교 선생님으로 새로 부임한 조여정 배우가 맡은 신연화가 수아를 가만 내버려둘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좀비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독 씨에 이어서 역시나 이윤창 작가의 원작을 읽지 않았기에 철저히 영화만 보고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윤창 작가님의 아내분 나이스 진 김진 작가님 팬입니다. 아랫집 시누이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요. 특히 아랫집 시누이에서 구리구리 제가 다 김진 작가님 마냥 삼촌이 된 듯이 그림체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가끔 인스타에 일상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을 웹툰 형식으로 올리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군 통장에 적잖은 돈이 꽂힐 듯 싶은데 무더운 여름 좋아하시는 고드름 아이스크림 실컷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직관적인 소재였습니다.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고 내 딸이 좀비가 되었다. 나의 선택은 뚜둥.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소재잖아요. 좀비딸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영화 내적 요소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1 더 무비는 영화가 설명을 해준다 해도 F1 팬이 아닌 이상 영화를 온전히 즐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판타스틱 4니 슈퍼맨이니 슈퍼히어로 영화 또한 이번 영화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감독이나 배우들이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다지만 왠지 전작들을 예습해야만 할 것 같고 전독 씨는 영화 자체가 거대한 설정집 같은 인상을 안겨다 주는 반면에 좀비딸은 마땅히 예습할 것도 없고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좀비라는 설정일 텐데 영화 부산행이니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니 한국 관객들도 좀비에게 친숙해질 대로 친숙해졌잖아요. 한국 관객들에게 좀비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영화 내에서 좀비 설정에 대한 복잡하고 특별한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리면은 몇 분 안에 좀비로 변한다. 좀비에게는 햇빛이 쥐약이다. 이게 쥐약이다. 저게 쥐약이다. 이 좀비는 이런 특성이 있다. 등등. 좀비 영화에 흔히들 등장하는 좀비 특징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랄 게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가장 단순한 좀비 설정, 물리면 감염된다 정도뿐입니다. 결말 들어서서야 다 결말을 위한 의도적인 생략이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아서 조금 짜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비 관련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놨죠? 딸이 감염이 됐다. 어서 빨리 인적 드문 곳으로 가자. 이거다 보니까 다른 좀비가 등장할 것도 없고 오로지 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만 주목하면 되잖아요. 이때부터 오롯이 수아와 가족들 간에 특히 아버지 정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영화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집중하면 되니까 다른 요소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감염자를 둘러싸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 반응이 이렇다 저렇다. 분위기만 스치듯이 다룰 뿐이지 계속해서 좀비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감정의 밀도까지 높이는 전개의 방향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관성이 영화 좀비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전개 방향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라는 흥미를 영화 내내 안겨다 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래, 은복리로 갔어. 그런다고 수아가 치료가 돼? 그렇지. 병원을 일단 가봐야지. 어라? 군인들이 그냥 바로 죽이네? 수아는 기억할 줄 아니까 다른 좀비와 다르다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뭘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데? 트레이닝 효과가 있네? 잠깐만. 그런다고 인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약이 개발 중이야? 각종 실험 통과했어? 좀비 치료제라고 하면 가격 부담이 장난 아닐 텐데 정환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해? 등등 좀비가 된 딸의 운명은? 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관객의 호기심을 붙들어 놓는데 성공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정에 담긴 내용이 다소 억지스럽고 조심성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영화의 근본을 떠올리게 만드는 만화적인 연출을 종종 가미해서인지 감상에 큰 방해가 될 정도로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과정 자체는 나름의 소소한 긴장감을 안겨다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확장된 구성의 요소였습니다. 스포일러 나갑니다. 스포 나가요. 알고 보니 정환은 수아의 친아빠가 아니라 삼촌이었다. 수아가 갓난아기 시절 양아치 매형과 친누나 사이에서 수아가 태어났는데 이 와중에 조한선 배우 양아치 연기 참 잘하시더라고요. 가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누나가 이런저런 일로 죽고 절대 매형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를 맡길 수 없다 등등의 이유로 나 이정환이
수아의 아빠가 되기로 했다. 영화가 아빠가 된 삼촌 서사를 착실히 담아내고 있고 조정석, 최유리 배우 간의 케미도 좋아서 친부녀 같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또 이런 점 때문에 어찌됐건 감염자를 숨긴다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시국을 견뎌낸 우리로서는 좀 안이 꼽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데 이 두 배우 간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인지 또 나름의 이런 정당성을 부여해서인지 엄청 불편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또 주인공의 설정이 맹수 전문 사육사다 보니까 이게 각색 과정을 통해서 추가된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저 심정이 뭐 이해도 되고 아빠의 직업상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원작을 안 읽었다 보니 이런 뭐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 보니 정환이 삼촌이었다. 이거를 당연히 몰랐어요. 영화 초반에는 뭐 아내랑 사별을 했나? 이혼했나? 에이 뭐 그런 거 뭐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하다가 영화 중반 들어설 즈음엔 그래도 그렇지 딸이 좀비가 됐는데 엄마 얘기는 나와야 하지 않아? 했는데 워낙 배우들 간의 케미도 좋고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니까 뭐 마음 편하게 사별했나 보지 대충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연이 부녀 간에 있었답니다 하니까 아하 이런 하게 만들었지. 뭐야 이 뭔가 스멀스멀 풍기는 아침 드라마 스멜 나만 느끼는 거야? 이런 거는 없었다. 이걸 바탕으로 구현해낸 더글로리 하도영이 그랬죠. 분명히 말해두는데 예솔이는 내 딸이야. 즉 배아파난 자식만 내 자식이냐.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다. 키운 정 절대 무시 못한다. 확장된 부성의 서사를 선보이고 이를 극에 스무스하게 녹여냈다는 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이 이 점을 좀 배웠어야 해요. 조카를 향한 삼촌의 사랑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조카 대신에 내 목숨을 가져가라 라는 말을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별다른 추억도 없을 텐데 2번씩이나 하잖아요. 저렇게까지 나서는 데 있어서 삼촌 파워 하나로 퉁치는 거는 좀 부족했다. 고 판타스틱4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비 딸과 비슷한 서사가 덧대어 있었더라면은 알고 보니 누나의 아이는 내 새끼다. 잠깐만. 이러면은 말이 이상해지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나의 아이를 내 새끼처럼 여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 살짝만 이런 쪽으로 덧붙였더라면은 조니 스톰의 희생 정신이 빛을 발했을 텐데 좀비 딸 좋았던 점 말씀드리다가 판타스틱4 아쉬웠던 점 살짝 섞었는데요. 그러면은 좀비 딸의 아쉬웠던 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웃겨요. 영화를 보면서 딱 2번 웃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좀비에게서 도망가던 정환이 할머니 좀비한테 물리잖아요. 이렇게 감염되는 거야? 했는데 틀리어가지고 감염이 안 되지롱 할 때 그때 딱 한 번이랑 토르 분장한 동호에게 할머니가 토르라고? 토른 거 아니요? 이렇게 2번 빼고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도른 거 아니요? 이거는 이정은 배우의 애드리브였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찍어가지고 배우들끼리 재밌자고 드립을 친 건데 영화에 써서 깜짝 놀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영화의 구성상 저를 웃긴 거는 한 번뿐이라는 건데 영화 보면서 작년에 봤던 조정석 배우 주연작 파일럿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별로 안 웃긴데 극장을 찾으신 중년 관객, 그 중에서도 이제 중년 여성 관객 분들께서 계속 키득키득거리시더라고요. 웃음 코드라는 게 저마다 다 다르니까 웃음 포인트가 갈릴 수는 있다지만은 유독 중년 여성분들만 웃으시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좀비딸을 보러 갈 때는 아무래도 중년 관객들이 좀 많이 찾는 시간대, 가족 관객들이 많이들 몰릴 시간대 그런 극장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은 전염된다고들 하니까요. 사실 이것도 좀 코미디긴 하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는데 굳이 사람 많은 극장을 찾아간다? 이거 자체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게는 좀 없었다는 거죠.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다더라, 3D 영화라더라 같은 기술적인 특징이 도드라지는 작품이라면은 굳이 특별관을 찾아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일반 상영관과는 확실히 다른 시각적인 체험을 안겨다 주니까요. 이거를 셀링 포인트 삼아서 극장에서 티켓값도 일반 상영관보다는 적게는 2, 3천원, 많게는 5, 6천원씩 더 받잖아요. 근데 코미디 영화는 영화 기술로 승부를 보는 장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비 딸을 아이맥스로 본다고 더 웃기고 스크린 X로 본다고 포복절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웃겨야죠. 예전에 영화 완벽한 타인이랑 에피소드로도 다뤘었던 핸섬 가이즈 봤을 때가 딱 그랬어요. 극장에 별로 사람이 없어서 타인의 웃음으로부터 제가 전염될 가능성이 낮은 채 영화를 봤는데 사람이 오히려 별로 없었어서 그런가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입 막으면서 킬킬거리며 봤습니다. 완벽한 타인에서 특히 유해진이 윤경호한테 폰을 바꾸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57 누나가 자꾸 키티 옷을 입고 사진을 보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바꾸자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웃음 참느라 혼이 났었는데 그에 반해 좀비 딸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일부러 사람 많은 극장 뭐 사람 많은 시간대에 찾아가서 봤는데도 저도 그랬고 극장 분위기도 그랬고 조용했다. 웃음 전염에 실패했다. 뭐 웃음 전염 뭐 그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별로 안 웃기더라고요. 예. 다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개그가 나오고 타이밍보다는 좀 상황적으로 웃기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좀 유치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가지고요. 유일하게 어떤 배우들의 티키타카로 웃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르라고? 도른 거 아니요? 이것뿐이었고 이러다 보니 뭐 삑사리의 예술, 뭐 반복 개그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시큰둥했습니다. 이 영화를 지탱하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 개그에 제가 실망을 했는데 그럼 다른 한 축, 심파는 어땠느냐? 제가 또 한 심파 전문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파적인 요소 때문에 별로였다. 최루성 심파 이제 그만하자 하시던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루성 심파라고요?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고작 이런 거에 질질 짝이나 하고 저는 오히려 별로 안 슬퍼서 짜증이 났어요. 아니 대놓고 영화 전개상 구멍 송송 내가면서 심파 빌드업을 했으면 눈에 양파를 한 무대기를 비벼서라도 눈물 콧물을 뽑아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뭐야 밋밋하게. 화만 났습니다. 이거는 영화 전개상 구성상 완전히 실패한 심파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창고로 쳐들어갈 때까지 그 육아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왜 안 보여준대요? 군인들이 정환을 쏘고 수화도 쏘려고 할 때 아빠 한마디에 사격 중지 외치잖아요. 다른 좀비들과 다르군. 쏘지마! 뭐 이런 건데 육아일기를 진즉에 보여줬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뭐 육아일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입장이 녹아있기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해서 무시했다 쳐. 영화 초반에 정환이 동호 설득할 때 보여줬던 동영상 그건 왜 안 보여줍니까? 그리고 육아일기라는 게 요즘도 수기로 쓰긴 하지만은 동영상도 간간히 찍잖아요. 수화 정체가 들통날까봐 뭐 보안 때문에 자주 찍기는 어려워도 트레이닝을 한 해 만에 뭐 한 해 하면서 증거 자료로 다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훈련 초반에는 이랬는데 후반 가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464 이정환 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영화 배경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손쉽게 영상 증거를 다 남길 수 있는 시대에 왜 영상을 남기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느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 심파를 위한 빌드업이니까. 눈물 콧물을 짜려면 이 정도쯤 뭐 구멍 내도 상관없어. 마인드니까. 오케이 알았어. 니들 내 눈에 양파를 아주 문대겠다 이거지. 오케이. 나 오늘 꺼이꺼이 운다. 눈물 일발장전 됐어. 레디 큐!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빠 이게 전부야. 정작 눈물을 표면 장력까지 끌어올려야 할 아빠는 총을 맞았지. 눈물 콧물 쏟게 만들 좀비딸은 좀비라서 표정 연기에 한계가 있어요. 오만상 찡그리면서 클레멘타인처럼 아빠 일어나! 대한민국 군대다 잣가라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밋밋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돌아온 수아가 깨어나잖아요. 저는 그때 심파 전문가로서 창고 장면은 맛배기였구나. 진짜는 지금부터지? 했어요. 왜냐면 조정석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묘비 앞에서 꺼이꺼이 우는 장면을 보여주겠구나. 그래 날 울려봐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에라이씨. 심파 전문가인 저 롤린스가 이 영화의 결말을 맡았다. 그러면 창고 장면까지는 구멍 송송 그대로 갑니다. 아 이렇게 끝나? 애매한데? 해서 관객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아가 깨어납니다. 아빠 만나러 가자 합니다. 아빠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죽었죠. 죽은 아빠 묘비 앞에서 할머니가 네 아빠가 남긴 거다 하면서 육아일기를 건네줘요. 그걸 보면서 수아가 이제 벅차 오릅니다. 눈물을 흘릴랑 말랑 하는데 절대 표정을 찡그리지 않으면서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해요.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죠.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에 눈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결국 뚝이 터져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빠 큐
하면은 방심했던 관객들 그냥 막 아이고 하면서 눈물 콧물 전면 개방하는 거죠. 그러고 페이드 아웃. 3개월 후 댄스 경연대회 나와요. 거기서 수아가 열심히 춤을 춰요. 대상을 탑니다. 대상 시상자로 보아 특별 출연 큐. 수아양, 제 어린 시절 때보다 더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춤 특별히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딱히. 이야, 그러면 수아양 타고난 거네요. 누구 유전자 물려받았어요? 엄마? 아빠? 저희 아빠요. 아빠가 춤이라는 건 내레이션과 함께 영화 초반에 정환이 수아방에 들어가서 수아야, 이 춤이라는 건 말이야, 하는 장면 회상씬으로 살짝 녹여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수아양 보고 계실 아버지께 한마디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수아가 아빠 고마웠어. 내 인생의 넘버원은 아빠뿐이야. 뚜루루뚜뚜 하면서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가면은 야, 이걸 못하나? 이걸 못해? 필감성 감독님, 1000만 관객 뭐 안 가고 싶어요? 7번 방의 선물 신과 함께 안 봤어요? 와, 나 진짜 영화 보는데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한 400만 벌고 그칠 거야? 영화 한 3편은 더 찍어야지. 나 정말 장난하나 진짜. 결말도 그래요. 알고 보니 정환에게는 항체가 있었다. 이건 뭐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죠. 힌트라도 주든가, 영화 중간중간에. 갑자기 영화 다 끝나고 나서야 치트키 쓰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좀비 설정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다 생략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수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보호자로서 정환이 좀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집 밖에 외출할 때 종종 수아 입이 가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저러다가 갑자기 수아가 돌아버려가지고 다 물고 다니면 어쩌려고?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수아와 놀이공원을 가는 것까지는 뭐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는 수아를 위해서,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 좋은데 왜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착용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걸까 싶었어요. 꼭 뭐 놀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수아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위치 추적 장치 하나쯤은 달아놓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좀비딸은 웃음도 밋밋하고 심파도 밋밋한, 여러모로 밋밋한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비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흥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적인 이유는 좋았던 점에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고, 좀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정부 6,000원 할인 쿠폰이다, 그것도 있긴 한데 저는 우선 이 작품은 피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영화 흥행에 큰 몫을 차지했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어디 개울가 가자, 바닷가 가자 이것도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온 가족끼리 주말에 쇼핑몰이나 쓱 들러서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보기에 또 가족 영화니까 이만한 선택지도 없다. 제가 예전에 CGV에서 알바할 때 매니저분이 그러셨어요.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여름에 극장 엄청 시원해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늘 에어컨을 파워 냉방으로 맞춰놔야만 한다. 여름철 들어서 하루에만 전기료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점, 피서 영화다 라는 지점도 문화가 있는 날 정부 6,000원 쿠폰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야, 날도 더운데 무슨 바닷가냐, 극장 가자 같은 수요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근데 유독 좀비딸에게만 이렇게까지 관객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덧 한국 영화계에 텐트폴 영화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작이 없어요. 각 배급사들이 7, 8월 극성수기 시즌에 텐트폴 영화랍시고 내놨던 때가 있었죠.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정확히 10년 전 2015년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 개봉작이 뭐냐? 최동원 감독의 영화 암살이랑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 1편이었습니다. 2015년에서 1년 전 2014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쇼박스에서는 윤종빈 감독의 군도 밀란의 시대 내놨고요. 롯데에서는 2편까지 나온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내놨습니다. 그리고 CJ에서는 한국 극장가를 초토화시킨 바로 그 작품 명량을 내놨어요. 그 후에도 2016년 부산행, 인천 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2017년에는 군함도, 택시운전사, 청년경찰, 2018년에는 신과 함께 인과연, 공작, 일랑, 일랑 평가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들였으니까. 이처럼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한국 배급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친척들과 함께 여름철에 다 같이 극장을 가면
누구랑 누구는 뭐 해적 보고, 저랑 또 누구는 군도 보고, 뭐 어르신들께서는 명량 보러 가시고, 이렇게 파가 다 나뉘었어요. 근데 지금 극장가를 가보면 한국 텐트폴 영화? 전독시랑 좀비딸 빼고는 뭐가 없어요. 8월에 개봉하는 텐트폴 한국 영화? 없습니다. 좀비딸도 따지고 보면 텐트폴 영화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좀 애매하죠? 전독시 정도 규모는 돼야 텐트폴 영화라고 할 텐데 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망했고요. 요약하자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직관적인 소재, 조정석이라는 배우에 대한 호감도 등 내적인 이유와 문화의 날, 할인 쿠폰, 폭염, 텐트폴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가는 한국 극장가 등 영화 외적인 이유 등이 합쳐져서 좀비딸이 이 같은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비딸의 이 같은 흥행세가 한국 상업 영화의 질적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던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초반 코믹, 후반 심파는 한국 영화계의 오랜 흥행 코드였잖아요. 20년째 같은 구성이다 라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20년째 통하니까 계속 갖고 나오는 거죠. 스튜디오 N 입장에서는 좀비딸이라는 원작에 이 같은 충무로 흥행 공식을 덧입히면 되겠구나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하필 내놨을 때 전독시 망했지? 충무로 피바람 불어가지고 다른 한국 텐트폴 영화는 전무하지? 그 덕에 흥행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제작사들은 이를 보고 야 그냥 뭐 대작 욕심 그런 거 버리고 우리 해먹던 거 하자. 안전빵 갑시다 라는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좀비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것도 같아요. 뭐 그래도 욕먹어도 대박 나고 먹는 게 훨씬 낫죠. 뭘 그래, 뭐 좀비딸보다 못한 작품도 천지빛깔인데 한잔해. 영화 좀비딸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정환에게 항체가 있다는 결말을 보고 좀 짜게 식어가지고 2.0을 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무해한 영화, 피서철 나들이용 영화라는 인상을 받아서 2.5점을 주게 됐습니다. 지금 조정석 배우를 보면서 전성기 시절 차태현 배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차태현 배우 영화는 하나의 좀 장르잖아요. 다 착한 영화고 소소한 웃음과 감동이 버무려진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흥행작도 뭐 덜어 있지만 비슷한 작법의 차태현 영화 다 거기서 거기야 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 사이사이에 차태현 배우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다준 과속 스캔들이 있었고 그 후로 차태현 배우가 출연을 하면은 영화가 다 잘 됐어요. 과속 스캔들 다음에 헬로우 고스트 대박 났고요. 챔프는 뭐 좀 소소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선시대 얼음을 털어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들고 나왔는데 그 작품이 거의 500만인가 찍었거든요. 지금 조정석 배우가 딱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때의 차태현 배우인 것 같아요. 대중에 대한 기대감, 호감도가 워낙 높은 배우고 연기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만능 제주꾼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영화만 해주시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좀 다양한 영화, 조정석 배우가 워낙 또 다채로운 면모를 그간 선보이셨으니까 이왕 흥행 스타 반열에 공고히 오른 김에 선보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좀비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영화는 흥행해도 충무로는 퇴보한다 입니다. 무난무난한 영화에 무난하지 않은 흥행세를 보면서 작금의 한국 영화계를 고찰해 봤어요. 한국 상업 영화의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엿보이는 작품이었고요. 비슷한 성적을 거뒀더라도 2010년 초반에 개봉을 했더라면 이 정도로 각광은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스코어가 4일 만에 100만을 넘기고 이런 흥행세가 각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보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영화가 나아가야 될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은 또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 씁쓸함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흥행할지언정 충무로는 퇴보할 것 같아서 영화는 흥행해도 충무로는 퇴보한다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족 영화니까 온 가족이 보러 가서 좋았다. 간만에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하하호호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평들도 있던데 이제는 영화를 보고 재미를 느끼려면 뿌듯함을 느끼려면 가족을 모시고 가야 되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영화 감상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준비물이 필요해진 것인가? 언급드렸듯이 수많은 영화 중에 좀비딸이 그냥 가족 영화 포지션으로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허탈함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국 영화 하면은 좀비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극성수기라고 하는 이때에 개봉한 영화가 2작품밖에 없고 그중 하나는 망했고 그중 하나는 사랑받고 있는데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흥행을 했다. 이게 과연 충무로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 생각을 참 파일럿에 이어서 들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시금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흥행해도 충무로는 퇴보한다. 이 같은 한 줄 평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톰 크루즈 형의 새 여친이죠. 아나 데 아르마스 배우가 분한 킬러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 영화 발레리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8땡 88번째 에피소드 영화 좀비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